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4월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가 모두 잇단 설화에 휩싸이면서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젯밤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변호사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전격 취소했는데요. 4월 총선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졌는지,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수면의 날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잠을 줄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현대인들 대부분이 불면증을 비롯한 각종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데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집단 사직이 아닌 자발적 사직을 선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그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사직서 제출 여부 논의를 마치겠다고 밝힌 시한이었어요. 그리고 또 전국 33개 의대 교수 협의회도 어젯밤에 긴급 총회를 열고 단체 행동 등을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회 차원의 어떤 결의는 없었고, 그렇지만 이제 전공의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직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교수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실제 원광대와 경상국립대 교수들이 이미 집단 사직을 결의를 했고요. 가톨릭대 교수들도 어제 온라인 회의 열고 자발적 사직 쪽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톨릭 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서울 성모병원 있고, 네. 그 외에도 또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어서 일단 병원 자체가 많고요. 전체 교수진도 1,500여 명입니다. 또 성균관 의대 교수협의회도 500여 명이 모인 전체 교수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방향을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주 안에 여기 성균관 의대 교수협의회는 그 비대위를 또 출범을 하고 다른 학교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동아대, 충북대, 제주대 등등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를 하거나 시국선언을 하거나 표결에 붙이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정부는 이번에 또 반응을 내놨는데 교수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사직을 예고할 게 아니라 복귀를 설득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는 권역응급센터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가 지금 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경증 비응급 환자 비율이 그전보다 감소는 했지만 지금도 27%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 게 정부 네. 판단이고요. 오늘부터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증 환자들을 분산하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말 그대로 이 중급 응급 환자 중심으로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들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낸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럼 이렇게 중증도를 분류를 해서 보내야 되는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지원금도 정부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의대 정원 학대 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집행정지 신청을 걸었고 여기에 신문기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 의대 협의회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증원은 무효다. 고등교육법은 그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입학년도에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대입 전형 계획, 올해 수능 볼 거는 이미 지난해에 다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건데,
다만 또 이런 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표한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지침도 있거든요. 반대로 정부 입장은 이겁니다. 의대는 예외 케이스라는 거예요.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의 결정이라서 이거는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다. 소송 자체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또 의대 정원을 27년간 늘리지 않았던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좀 법정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교수협의회와는 별도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도 행정소송 걸었고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900여 명이 취소소송을 정부에 제기를 하면서 이번 갈등 법정 싸움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죠. 네, 그 정부는 계획대로 좀 착실히 정원 배분을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원 배정 심사위를 구성을 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하는데 이 정원 배정위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정했으니까 어느 학교에 몇 명까지 이렇게 배분을 해줄지 이걸 나누는 건데요. 전국 40개 의대가 신청한 증원 규모가 총 3,401명이죠. 그리고 정부가 늘린다고 한 게 2,000명이고 그래서 여기서 그럼 구체적인 배정 기준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처음부터 좀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의대에 할애를 해서 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무게감 있게 나오는 얘기가 2,000명 증원 중에 80%는 비수도권, 20%는 수도권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비수도권에서는 1,600명 늘어나고 수도권은 400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들이 또 배정을 받고 그 정원에 따라서 입시 요강을 수정을 해서 공고해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배정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요? 네, 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이제 한방 처방을 처방받을 때 건보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3가지에서 6가지로 늘어납니다. 그 첩약이라고 하면 여러 한약재 혼합해서 탕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약, 한약 이건데 기존에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통 이렇게 3가지에만 건보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 디스크까지 이렇게 추가로 3가지 질환에도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적용 대상도 한의원에서 더 늘려서 한방병원, 한방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넓혀지고요. 급여 일수도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환자 한 명당 연간 한 가지 질환 가지고 최대 10일까지였는데 앞으로는 한 명당 연간 2가지 질환 또 최대 40일까지 확대가 되고요. 다만 또 이 첩약 같은 경우에 재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처방 남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의료공백 대응책으로 건보재정에서 매달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에 왔었잖아요. 네. 일단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 해도 그 정부가 추진한다는 4대 필수 의료 패키지에 5년간 10조 원을 쓰고 예비비 1,200억 원 이번에 또 투입이 됐고 여기에 또 매달 1,880여억 원을 추가로 지출을 한다는 건데 건보재정 예측치를 보면 2026년부터 단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내년부터 총 지출이 100조 원을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런 대형 민간병원의 매출 감소를 건보재정으로 메꾸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건보 지출을 조금 보면 이미 최근 10년 동안 이번에 의료공백 사태로 예비비가 투입된 게 아니어도 건보 지출 그 순수 지출만으로 최근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부는 건보 단기 수지가 아닌 누적 수지를 기준으로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이 단기 수지는 뭐 2022년 이렇게 그 해 특정 시기 수입 지출을 계산하는 거고 누적 수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누적 수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건보 재정 안정성도 이 누적 수지로 판단을 하는데 이걸로 계산을 하면
이 정도 재정 투입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정부 시각이고 또 이런 건보공단이 지난해에는 또 1조 원 넘는 이자 수익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흑자를 4조 원으로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의료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보장성이 계속해서 또 확대되는 측면도 있고 당장 내후년부터는 3천여억 원 적자로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자 규모도 갈수록 커질 거라는 전망치는 어쨌든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같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네, 지난해 초, 중,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서서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1인당 추산이 아니라 전체 규모인데 학생은 7만 명 줄었어요. 근데 전체 총액은 1조 2천억 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정부도 줄고 사교육비 절감 목표로 삼겠다. 공교육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들게 된 건데요. 또 이게 그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그거하고 비교를 해본다 해도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 올랐는데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 모든 학령에 걸쳐서 다 증가를 했고요. 이 중에서도 고등학생이 증가세를 크게 이끈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이제 킬러 문항 배제 이슈가 갑자기 던져지면서 그러면은 갑자기 수능 출제 기조 그동안 공부했던 거랑 다르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불안감이 또 학원으로 내몰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 사이 격차도 여전했습니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는 월 67만 원을 썼고요. 반대로 월 평균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18만 3천 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공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교원단체들이 역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사노동조합 연맹은 그 사교육비 치솟는 여러 요인 중에 짚어낸 게 공교육에 대한 불신, 대입 환경 급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할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때려잡는다고 헛발질한 결과가 또다시 사교육비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학 서열화인데 썩은 뿌리를 방치하고 말라가는 줄기를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대책 중에 하나로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역시나 이 과열된 경쟁 문제로 짚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입제도 평가 개편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2029학년도 이후에 단계적 절대평가 도입을 추진해야 된다. 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가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렸어요. 네. 벌써 민생 토론회 20번째인데요. 그동안 호남 지역을 한 번도 가지 않아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호남에 가서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다 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이걸 인용을 했는데 그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라면서 전남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개발 공약이라든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한국형 아우토반 이런 도로, 철도, SOC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하고 또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K 디즈니를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고흥에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에 면제를 해주고 또 2차 전지 콘텐츠 산업 기회발전 특구 조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짚어보면 교통인프라 확충을 얘기를 했는데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또 호남 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안인 여수까지 180km 구간은 고속철도망으로 연결을 해서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관광 사업을 위해서는 보성 차밭이나 여수바다, 진도 민속 이런 문화를 융합해서 문화 콘텐츠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1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국립의대 건립 얘기였는데요. 그 전남 지역에 대해서 여기에 어느 학교로 할지는 전남도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을 좀 해서 알려주면 중앙정부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화답을 했고요. 이번 민생 토론회 호남 방문 다른 지역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매번 찾던 전통시장을 이번에는 가지 않았어요. 부산에서는 5번, 대구는 3번, 자갈치 시장이나 서문시장은 한 번 갔던 데여도 또 여러 번 가고 그랬는데 그동안 대통령실이 이렇게 시장 방문하는 거는 민심을 청취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혀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처음으로 호남을 찾았고 시장을 처음으로 안 갔는데 이게 관건선거라는 비판을 의식을 한 건지 반대로 표밭을 고려한 것인지 이거는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죠.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강제동원 피해자가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대응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 얼마 전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피고 기업으로부터 처음으로 배상금을 받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후에 일본이 우리 대사를 초치하고 항의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다시 적반하장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집권당인 자민당 의원들이 당 본부에서 합동 회의를 열었는데 그 히타치조선 법원 공탁금을 받는 것과 관련을 해서 이거 항의를 해야 되는데 단순한 항의로도 안 된다.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면서 정부에도 또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한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미일이 지금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찬물을 끼얹은 만큼 한국이 배상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다시 하자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요거 아마 관련 있었던 분들은 되게 화이트리스트 당시 제외됐던 게 또 되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아베 전 총리 시절 때 강제동원 배상 판결한 이후에 보복 조치한다면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네. 제외를 했었는데 4년 만에 복원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일 양국 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의원은 또 일본이 이런 카드가 있다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도 되게 좀 우리로서는 황당한데 일본 외무성 측도 일단은 그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점은 틀림없다라고 다시금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자민당으로부터 지적받은 점을 외무성으로 가져가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기업의 기부는 예상보다 적고 또 승소 피해자는 늘고 있어서 배상금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 정부가 택했던 제3자 변제 방식 자체도 사실 방식부터 말이 많았어서 그 일본 피고 기업 대신에 한일 기업이 기부를 한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한다.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많고 그런데 이게 형식상의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재원부터 벌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는 예상보다 적고요. 지금 승소 피해자는 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부금이 모두 41억 원이라고 하는데 1차로 확정 판결받은 11명이 있어요. 여기에 25억 원 변제하고 16억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사실 여기서 변제를 거부한 4명 공탁금이 있어서 이거 제외하면 재원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 피해자 60여 명이 추가로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 판결금만 95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나서서 기부를 하는 쪽이 없다면 이 95억 원이 어디서 나느냐. 예, 피해자들이 정부 해법을 3자 변제 방식 싫다고는 하지만 이거 수용한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일단 이렇게 피해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정부는 기부를 기다린다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인 만큼 도로 위 정체가 길진 않습니다. 다만 돌발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는데요.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방화대교부터 15분 정도 걸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지난 지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서운분기점부터 밀리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산곡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용담터널과 화성휴게소를 앞두고 속도 떨어지고요. 이후로 원활하다가 비인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남풍새 나들목에서 차량터널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이슈를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정치권 움직임은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4월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26일 남았는데요. 여야의 총선 대진표 지금 어떻게 짜여졌나요?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이제 늘 전체 판세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수도권에 격전지가 쏠려 있는데요. 네. 좀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리면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경기 분당갑에서는 삼선 현역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맞붙습니다. 특히 이제 성남 분당 을에는 친 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병욱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홍보수석 출신 김은혜 전 의원이 맞붙는데요.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광진 을에서는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과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이제 오신환 전 의원이 본선 경쟁을 치르게 됐고요. 마포갑 같은 경우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이 맞붙습니다. 마포을 같은 경우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전향한 운동권 출신 함은경 후보가 운동권 대 운동권 청산 이 프레임으로 대진이 짜지면서 주요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4월 총선 역시 진영 대결 구도가 형성된 상황인데요. 야권은 정권 심판론을, 여권은 거대 야당 심판론과 운동권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프레임들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제 공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프레임 전쟁으로 가야 할 단계인데요. 양당이 어제까지도 막말 논란 후보를 공천 취소하기도 했죠. 네. 공천 잡음이 사실 끝난 게 아니라서 정치권에서는 무엇보다 막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막말 리스크와 공천 실패 이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라서 아직은 이런 프레임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총선 판세 분석 기자간담회를 방금 전에 했는데 네. 자체 평가인데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흐름으로 좀 바뀌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도 끝났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좀 강하게 들끓고 있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40 총선에서 지역구는 130에서 140석, 비례대표는 13개 플러스 알파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최대 153석을 예상한 건데요. 네. 앞서 이재명 대표가 151석을 이제 과반 승리를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 조국 개혁신당까지 합치게 되면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체 분석한 겁니다.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의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이 연달아 사퇴하는 일이 있었죠. 시민사회 몫으로 배정된 후보들이 국민 후보를 뽑는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진보당 색채에 반미 활동 이력이 드러나서 논란이 된 건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사실 예견된 결과였다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시민사회 비례대표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미 진보당 쪽 그리고 반미 활동 등 이런 좀 과격한 시민사회 운동을 해왔던 인사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조성우 전국 비상시국회의 대표, 그리고 광우병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운동 등 각종 시위를 좀 주도해온 박서군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포함
사건도 있어요. 이 외에도 무려 7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거나 국보법 폐지 운동을 벌인 단체에 소속된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민 공개 오디션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심사위원단 점수가 선발 여부를 좌우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결국 심사위원들 자체가 이미 그런 성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인사들이라서 이런 결과가 좀 빚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비례대표 후보들의 사태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대표가 됐을 때도 당 내에서 나왔던 우려가 경기 동부 연합을 주축으로 한 진보당 세력이 이 대표 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민주당 내로 이들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실제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연합 비례정당을 하면서 그런 우려들이 좀 현실화하는 분위기라서 민주당 지지층들도 상당수 실망하는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도층 소구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목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서 이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이 컷오프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가 파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좀 나오는 것 같죠. 오늘 오전에 추천위가 이제 민주당이 재추천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또 임 소장을 재추천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네. 민주당이 임 소장에 대한 불가 입장을 이제 받지 않겠다 이런 강대강 대치 상황이 된 건데요. 먼저 민주당이 임 소장을 병역 기피를 이유로 공천을 배제했어요. 이에 대해서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 이후에 본인은 인권운동에 매진해 왔는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결정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민주당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좀 그대로 드러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비례 1, 2번 후보 사퇴보다 이번 건이 연대 파기라든지 균열이 더 벌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인데요. 일단 뭐 정치는 생물이니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연대를 파기했을 경우에 그러면 민주당 단독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결국에는 자기들 중심으로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네. 또 이 역시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또 집안 싸움 내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당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이 먼저 깨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연대가 파기된다 할지라도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 먼저 액션을 취하게 되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종석 주 호주 대사 임명을 두고도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지역구 의석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크게 지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석이 50개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균형을 꾀하려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의석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 수도권 민심이 중앙 정치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실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이라는 사건을 굉장히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수도권에서 너무나 불리하다. 최근 서울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그 험지에서 탈환을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잇따라 우려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강서 을에 출마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도 정무적 차원에서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마포갑의 조정훈 후보도 대통령실이 결자해제해야 한다. 이종섭 논란 이후에 유권자들 만나면 굉장히 거센 앞바람을 맞는다는 느낌이 든다.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임명을 철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데 대통령실 입장도 좀 살펴봤으면 해요. 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진 후에도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임명 철회 역시 없다고 밝혔는데요. 수사 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초 논란이 일었을 때도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강한 워딩이 나왔었어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공수처와 야당,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4월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좀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 이슈, 총선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만 봐도 찬성한다는 여론이 좀 높아서 네. 여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의제인데요. 다만 이게 조금 정부 여당이 카드를 좀 일찍 꺼냈다. 좀 총선에 가까우면서 이 이슈가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 게 사실이고요. 이게 의사 파업 사태로 번지면서 어쨌든 갈등 요소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의제로 작용하기에는 이른바 뒷심이 좀 딸릴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또 지금 여야 모두 이른바 막말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대구 중남구에 공천된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공천이 취소됐는데 네. 5.18 폄훼 발언 논란을 했습니다. 2019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이 당당해야 한다. 사실상 북한 개입설을 좀 주장을 했고요. 장해찬 최고위원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 비하 논란 등 이제 과거 SNS에 쓴 막말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도 역시 어제 공천을 취소했는데요. 이제 정봉주 후보죠. 네. 과거 방송에서 DMZ에 가면 발목 지뢰가 있는데 뭐 경품으로 밟는 사람에게 목발 하나씩 주자라는 발언해서 실제 이제 DMZ 수색 작전을 하다가 목함 지뢰를 밟고 다리와 발목을 입은 우리 군 장병들을 조롱했다라는 네. 비판이 일었습니다. 양당 모두 어젯밤 도태우 변호사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나름 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말 논란은 총선의 큰 악재라는 역사적 교훈 이게 가장 클 것 같고요. 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16년 만에 광주 8개 지역 모두에서 후보를 내면서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18 폄훼 논란은 좀 이러한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의 악재 중에 악재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네. 특히 이번에 뭐 수도권 선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경기와 서울, 강서, 강북 일대에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수도권 선거에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더욱이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와 호남을 오늘 오전에 방문을 했는데 그 전에 좀 이 문제를 결자해지 하고 가야 한다라는 게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지만 해당 지역의 경선 상대였던 이 박용진 의원이 아니라 전략 공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경선에서 이제 2등을 한 차점자가 승계하도록 돼 있는데요. 네. 이 경우는 후보에게 문제가 생겨서 공천이 취소된 사고 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게 맞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즉 경선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가 직을 박탈당한 지역구가 됐기 때문에 현역 불출마 지역처럼 이제 전략 지역구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제 박용진 의원은 어떤 주장이냐면 재심 신청을 한 상황인데요. 네. 정봉주 후보의 뭐 가정폭력 사례는 원칙적인 배제 대상이고 정봉주 후보의 과거 막말도 애초에 자격 심사에서 걸러져야 했다. 때문에 경선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그럼 이 서울 강북을에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 관심이 네. 좀 쏠리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친명 후보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한민수 대변인과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막말 논란이 중도층 표심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과거 사례를 돌아봐도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궁금해요. 네, 총선 때마다 막말이 결과를 뒤집기도 할 만큼 큰 바람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2020년 지난 총선에서는 차명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서 뭐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고 네. 당시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노인 폄하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여당이 수도권 121석 중에 16석에 그치면서 현재 지금 민주당이 103석을 차지하면서 거대 의석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들 기억하시는 사례는 뭐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60대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집에서 쉬셔도 된다라고 말을 해서 당시 선대위원장과 22번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퇴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2018년 이제 정태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TV 토론에서 뭐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을 해서 좀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소아진료, 분만, 중증 응급수술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합니다. 이와 함께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잇따라 드는 듯하다를 뜻합니다. 또 일 따위가 잘 안 될까 봐 두려워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마음이 약간 위태롭거나 조마조마하다를 뜻합니다.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섬뜩섬뜩하다, 아슬아슬하다, 오싹오싹하다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은 아슬아슬하답니다. 보통 우리가 아슬아슬하다 하면 아슬아슬하게 고비를 넘기다, 이렇게 어떤 일이나 상황이 위태롭거나 두려운 느낌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 말의 기본 의미는 사람이나 그 몸이 소름이 끼칠 듯이 조금 추운 느낌이 잇따라 있다입니다. 예를 들어 이른 아침에 산책을 나갔다 왔더니 몸이 아슬아슬한 것이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출연자의 답에 있었던 섬뜩섬뜩하다는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자꾸 무섭고 끔찍하다고요. 오싹오싹하다는 몹시 무섭거나 추워서 자꾸 몸이 움츠러들거나 소름이 끼치는 듯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가 건조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을 보면 봄 기운이 무르익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대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에 대기가 탁한 편인데 오늘 서울 등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이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는 데다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오늘까지는 대기가 좀 탁할 걸로 보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뒤에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에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먼저 시작이 되겠고요. 밤에 남부지방 전체적으로 확대가 된 뒤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 일부 지역으로는 모레까지, 또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서해 바다에 안개가 짙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 먼 바다의 물결이 계속해서 2에서 4m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22도, 전주 17, 대구 20도 등 전국적으로 13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은 20도에 육박하고 20도 넘는 지역도 있고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 낮 최고 기온 17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남 순천을 방문해 긴급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막말 논란이 불거진 장해찬 후보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조국 황혼화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을 향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 속에 정부가 예비비 67억여 원을 투입해 경증 환자 분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업계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산선 구간에 정전이 발생해 일부 구간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해 승선원 1명이 실종됐는데요. 수색 작업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15일이 사고 이틀째인데요. 통영해양경찰서는 아직 실종 승선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전날 밤부터 경비함정 11척과 관공선 1척 그리고 민간 선박 2척을 사고 해역에 투입한 상태입니다. 밤샘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부산 선적 139톤급인데요. 14일 오전 4시입니다. 침수가 시작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해경은 바로 출발을 했는데 10명을 구조했지만 이 중 3명은 끝내 숨졌고요. 7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1명은 아직까지 실종된 상태인 거죠. 이 외에도 지난 9일에는 통영 육지도 남쪽에서 발생한 제주 선적 전복 사고로 인해서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요즘 어선 사고가 잦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보면 불과 일주일 새 어선 사고가 나면서 20명 가까이 숨지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6건의 침몰 사고 가운데 절반인 3건은 기상 상황이 양호했거든요. 이 봄철 반복되는 어선 사고 원인으로 예상하지 못한 해상 기상의 변화 그리고 미숙련 출항 증가, 무리한 조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53년 전인 보건성 검사 제도가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건성은 수면에 떠 있는 배가 파도, 바람에 의해서 기울어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려는 성질이죠. 그런데 일본, 중국, 캐나다처럼 외국의 경우에는 작은 크기의 어선까지도 보건성을 검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길이 24m 이상의 어선에만 적용이 됩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최근 소형 어선에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이게 주 재료로 쓰이는데요. FRP는 부력성은 좋은 반면에 보건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어선의 98%를 차지하는 길이 24m 미만의 소형 어선이 아예 보건성 검사 대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일 통영에서 전복 상태로 발견됐던 비어선도 배 길이가 23.3m였는데 전문가들은 어선에 대한 구조, 운영,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하철 3호선 일산선 구간에서 전기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해서 출근길이 매우 혼잡했다고요.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15일 오전 4시 32분 단전이 발생하면서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서울 지하철 3호선이 양방향 정상 운행을 5시간 만에 재개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대화역에서 구파발역까지 열차 운행을 재개했는데요. 오전에는 문제가 발생하자 한 개 선로를 이용해서 서울 방향으로만 지연 운행했습니다. 이날 단전으로 이 구간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 고양, 파주 및 서울 시민들이 출근길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3호선 종점인 일산 대화역 주변 도로는 열차 대신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차량이 뒤엉키면서 경찰이 출동해 교통 정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일본에선 지진이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네요. 네, 지진은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에서 오늘 오전 12시 14분쯤 일어났고요. 규모는 5.8의 지진이었습니다. 진원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로 깊이는 50km였는데요. 다행히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염수 방류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이 있는 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될 경우에는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2원전이 있는 나라하마치에서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된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진으로 인해 긴급히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교토전력에 의하면 지금까지 방류 관련 설비에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정확한 상황을 확인한 후에 방류 재개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진도 5약의 지진이 감지됐다고 다 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지진으로 후쿠시마현 가와마타치 그리고 나라하마치에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지만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은 보고가 되지 않았거든요. 일본 기상청에서 말하는 진도라는 거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다른데요. 지진 발생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을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표로 내놓은 우주선 스타쉽이 세 번째 시험 비행에 나섰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반반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인데요. 세 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서 궤도 도달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발사 전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이번 시험 비행 과정을 생중계했는데 아쉬운 건 낙하 도중 분해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반이라고 표현을 해드린 건데 이날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25분 미국 텍사스주 우주 발사시설에서는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시험 비행이었던 만큼 우주 비행사가 탑승을 하거나 위성과 같은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무인 비행이었습니다. 스타쉽은 발사 후 하늘로 날아 올라갔는데요. 3분가량 지났을 때도 계획대로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랫부분 로켓이 상단 우주선 스타쉽에서 순조롭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도와 속도를 높이면서 약 48분간 지구 반바퀴를 비행합니다. 스타쉽에 탑재된 카메라의 고화질 영상을 보시면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우주선 표면에 부착된 열 차폐막이 대기와 마찰해 붉은색 불꽃을 일으키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직후가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중계 화면이 끊기는데요. 네. 결국 우주선을 잃었고 아마도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동안 불타거나 바다에 추락하면서 분해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평가는 좋습니다.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시험 비행이 끝난 뒤 자신의 X에 스타쉽이 인류를 화성으로 데려다 줄 거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덕분에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나사 국장도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에 축하를 한다라고 하면서 화성을 바라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외신들도 이번 시험 비행이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스타쉽 개발 과정에서 큰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미국에서 스타쉽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전기차,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국이 최근에 달 탐사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나사가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달 탐사 계획에 필수적인 우주선인 스타쉽 개발에 촉각을 특별히 더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00억 원 넘는 규모의 전세 사기가 발각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큰 규모의 전세 사기가 가능했던 건 공인중개사들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직장인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2020년 11월입니다. 오피스텔을 계약하기 위해서 수원의 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한 오피스텔을 소개해주면서 A씨의 계약을 유도했는데요. 계약 만기가 도래할 시기쯤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됐고 알고 보니 해당 오피스텔은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씨 일가의 주택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을 보여주면서 이 집주인분이 망하면 수원이 망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씨 일가가 저지른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이면에는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엮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씨 일가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약속받고 특정 주택을 계약하도록 유도한 건데요.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SNS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는 빌라 있잖아요. 여기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를 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 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던 거죠. 경기도는 수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5명을 적발하고 2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인데요. 그중에서도 무려 70%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된 중개 보수를 받게 됐고요.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고 정씨 일가는 현재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휘문고등학교에서 농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현주엽 씨가 이 근무 태만 및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지난해 11월 현주엽 감독은 휘문고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제대로 팀을 이끌지 않았다라는 민원이 지난달 말에 서울시 교육청에 접수가 된 건데요.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현 감독이 방송이나 유튜브 촬영으로 인해서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을 했고 또 훈련과 연습 경기를 거른 적도 있었다 많이라고 하면서 내용들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현주엽 감독은 구독자 76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고요. 토요일은 바비조와 TV 프로그램에서도 고정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1월 11일 서울의 한 고교와 휘문고의 연습 경기에 현 감독은 케이블 채널 방송 촬영 일정으로 불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경북 문경시 전지훈련에서 8차례 연습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 현 감독은 4경기에만 모습을 드러냈고요. 14일부터 16일 동국대, 19일, 23일 상무, 그리고 21일, 23일 성균관대와 연습 경기를 했다는데 현 감독은 15일, 16일, 21일, 22일 경기에 불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 아들 2명이 소속된 휘문중 농구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현 감독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학교와 재단도 방조하고 사실상 일조를 했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현 감독은 아니라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방송 활동을 늘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엔 훈련을 많이 안 시켰는데
있었는데 저희는 토요일까지 나와서 야간 훈련까지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현 감독의 해명과 달리 휘문고는 체육관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반부터 일요일까지 한 교회에 임대하기 때문에 주말 야간 훈련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자녀 특혜 훈련 의혹에 대해서는 주말, 일요일, 주중 야간 등 자율 훈련을 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막론하고 그냥 다 봐준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이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에 휘문고 관련 현 감독에 제기된 민원을 접수를 하고 휘문고 측의 사실관계 확인 및 답변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제 21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2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날 18개 신규 세계지질공원을 인증하는 안건이 논의가 됩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는 제주도, 한탄강, 무등산 등 5곳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창바이산은 중국에서 백두산을 지칭하는 이름인데요. 이번에 신규 인증을 앞둔 후보지에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2020년에 자신들 영토에 속하는 백두산 지역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유네스코에 신청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재 백두산은 4분의 1이 북한 그리고 4분의 3이 중국 땅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천지는 약 55%가 북한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 역시 2019년에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이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인증될 후보지에는 아쉽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번에 중국이 창바이산을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한 것을 두고 이번에는 김치, 한복 등을 넘어서 남북한이 모두 중시하는 백두산마저 중국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백두산의 중국화 시도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더 문제냐면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등재가 권고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행이사회에서 그대로 인증된다라는 게 관례거든요. 백두산이 창바이산 이름으로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될 경우에는 국제기구 공식 명칭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더욱더 큰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유권을 분할하고 있는 북한도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하프타임 뉴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잠 잘 자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이 세계 수면의 날입니다. 세계 수면학회라는 곳에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 즉 춘분 직전 전주 일주 전에 그 금요일을 세계 수면의 날로 정했기 때문이거든요. 대체로 이제 3월 셋째 주 금요일이 됩니다. 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자는데 이 잠을 잘 못 자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2022년에만 100만 8천여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109만 8천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 네. 이게 4년 전 2018년보다 약 25%, 4분의 1이 늘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자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또 수면의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잠이 왜 중요한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잠자는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자니까.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이 낮에 쌓여 있던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 이걸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몸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재생, 복구 이런 것들을 밤에 하고 신체 성장, 발달, 우리가 키 클 때 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발로 차는 꿈. 그다음에 면역도 이 밤에
상당히 많이 복구가 되고 학습이나 기억력도 여기에 연관이 있고 감정 조절 능력도 잠잘 때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부족하게 자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정신과 신체 모두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수면 장애를 걱정해야 하는 걸까요? 네, 수면 장애를 이제 구별을 해보면 우선 대표적인 게 불면증이에요. 잘 아시죠? 잠을 네. 잘 들 수도 없고 유지가 잘 안 돼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불면증이 있고 또 잠이 막 계속 쏟아지는 병이 있어요. 그런 걸 기면증이라고 하거든요. 뭐 앉기만 해도 졸고 뭐 계속 조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잠이 쏟아지는 병이라고 해서 질병이고 또 잠잘 때 다리를 계속 움직이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움직이면서 잠이 안 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수면 장애 중에 하나예요. 네. 또 코골이 있잖아요. 잠을 잘 때 코를 골아서 막 옆 사람까지 괴롭게 하는 이 수면 무호흡증 이 두 가지 이것도 같이 잠을 못 자는 불면증 중에 수면 장애 중에 하나고 네. 또 밤에는 잠이 잘 안 들고 아침에는 막 졸려버리는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늦게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야 되니까 잠을 끝까지 못 이루고 그래서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수면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하루에 8시간 이상 잠을 자야 한다 이런 말 많이들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말 이만큼 자질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8시간이라는 것은 네. 그냥 평균을 낸 거고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자도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자야 일상생활이 편안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제가 아시는 분은 하루에 3시간만 자면 다 일이 돼요. 그게 평소 잠 시간이 3시간이야. 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8시간을 못 채웠으니까 낮에 더 자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개인한테 맞추는 거고 6시간 이하를 자는 분들을 이제 숏 슬리퍼라고 잠이 조금 적은 사람 그다음에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을 롱 슬리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서로 그 수면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잠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운동을 많이 심하게 했다든지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네. 또는 병이 생겼다든지 마지막으로 임신했을 경우에 잠이 많이 옵니다. 여성분들은 너무 잘 알죠. 네, 맞아요.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서 잠을 잘 자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인 수면 질환을 하나씩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먼저 불면증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자, 이 우리나라 성인의 33%가 불면증을 경험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 10명 중에 1명은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불면증은 우선 잠들기가 어렵고 또 잠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자꾸 깨고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충분한 수면이 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병을 말하거든요. 이거의 문제는 숙면이 계속 되지 않으니까 이 낮에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끔 교통사고도 잘 냅니다. 졸다가. 압차를 받는 경우도 자주 생기죠. 이 불면증은 그래서 이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며칠 정도밖에 그 잠 못 자는 게 없다가 다시 좋아지면 이거는 이제 일과성 불면증이라고 하고 한 1, 2주 정도를 계속 못 자게 되면 이건 단기 불면증, 3주 이상 지속이 되면 이제 장기 불면증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이 불면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죠. 운동 부족도 있고 스트레스 과다도 있고 또 햇볕을 안 본 것도 있고 비타민 D 부족도 있고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거기다가 먹고 있는 약들도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약을 다 들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이런 거 먹고 있는데 이게 혹시 영향이 있나요?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면증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피로 또는 문제 생긴 것을 회복시켜주는 게 잠인데 이 잠이 부족하니까 우선 피로하다, 무기력하다, 졸리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집중력 저하, 학습 능력 저하가 오죠. 또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서 질병이 쉽게 걸립니다. 감기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걸리고 문제가 생기기가 쉽고 또 일상생활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졸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감정 장애를 유발해요. 불면증이 지속이 되면 네.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이런 감정 장애를 유발해서 온 몸에 영향을 주고 정신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니까 불면증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면증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을 잘 자야죠.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셔야 되는데 네. 우선 잘 자려면 이 빛이 없어져야 돼요. 새카매야 되거든요. 우리 뇌는 기가 막히게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서 낮에는 활동을 하게 하고 밤에는 자게 만듭니다. 저절로 되잖아요. 사실 그걸 누가 잘하고 말아 이렇게 뭐 스위치를 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스위치가 우리 뇌 속에 있어요. 그래서 햇볕을 보고 운동을 하면 뇌 속에 있는 송과체라는 곳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은 깜깜해지면 멜라토닌이라는 걸로 변해요. 그래서 멜라토닌으로 변하면서 잠을 유도해서 우리를 잠자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려면 우선 첫 번째는 햇볕을 보면서 운동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잘 자는 환경을 깜깜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편안하고 습도와 온도가 잘 맞으면서 껌껌하게 만들어야 잠이 잘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잠을 못 들게 하는 악영향을 주는 것들을 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기기라든지 또는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라든지 또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안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확실히 잠을 잘 자는 데는 방해를 한다면서요? 그럼요. 스마트폰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네. 그 밝은 빛을 블루라이트라고 하는데 네. 이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킵니다. 그러니까 뇌가 깨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뇌를 깨우고 있어.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러니 잠이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잠잘 때는 좀 안 보셔야 됩니다. 뇌가 각성되면서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잘 안 변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부족하니까 쉽게 잠을 들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잠들기 적어도 뭐 한 30분 이상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버리셔야 됩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좀 더 불면증이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한 게 좀 네. 바깥 활동을 덜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햇빛을 많이 보는 게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되죠. 물론이죠.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바로 이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면서 생체 시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24시간을 잘 느낄 수 있고 언제가 아침이고 언제가 점심이고 언제가 저녁인지를 다 내 몸에 맞춰서 활동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생체 시계는 햇볕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햇볕을 낮에 많이 보면 이 생체 시계가 정말 활동도 잘하고 몸이 꼭 필요한 일을 했구나. 이제 밤이 되면 자게 해야지.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햇볕을 잘 보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햇볕이 적은 나라 또 비가 많이 오는 나라 이런 곳에서는 특히 겨울 이런 쪽에서는 잠 못 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게 나이 탓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그런가요? 나이 탓도 있어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운동량도 줄고 그다음에 밖에 나돌아다니시는 이런 시간도 줄고 활동 시간이 적어지고 이러면서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잠이 안 오시는 경우가 많고 네. 또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잠 시간이 줄어드는 게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네. 조금이라도 더 외부 활동을 좀 더 하시고 운동도 좀 하셔서 몸을 좀 피로하게 만드시는 것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이요. 사실 그 잠을 잘 자려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멜라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좋은데 그중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바나나하고 우유예요. 이게 제일 쉽잖아요. 사실 네. 바나나도 구하기가 쉽고 우유도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음식, 특히 바나나와 우유를 저녁 시간에 조금 늦은 시간에 많이는 아니지만 이걸 살짝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 말에 의하면 잠자는 자세에 따라서 네네.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있죠.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뭐 예전에는 반드시 누워서 자야 된다. 야, 잠을 어떻게 그렇게 자? 그렇게 자면 안 돼.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반드시 누워서 주무시면 이 코와 입 사이에 있는 근육이 벌어지면서 혀가 뒤로 밀려서 코골이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워 주무시는 분들은 코를 많이 골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자세로 자는 거야. 내가 편한 자세로 자는 게 가장 좋고 반드시 누워서만 자는 것이 정자세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이제 막 더부룩하고 네. 속이 쓰린 것 같고 뭐 식도로 뭐가 좀 요즘 많아요. 이런 분들 신 음식 냄새가 자꾸 나오고 그런 분들은 위가 살짝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 자면 위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역류가 잘 안 일어나요. 네. 쉬운 말로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위가 거꾸로 올라오니까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왼쪽으로 누워 자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수면 장애, 잠을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잔나비의 신나는 잠. 잔나비의 신나는 잠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7578님 70대 후반입니다. 잠을 자다 새벽 2, 3시경이면 꼭 깨는데 그리고는 다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 시간에 수면 유도제를 먹어도 될까요? 하셨어요. 근데 낮 시간에 뭐 일찍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면 뭐 수면 유도제 드셔도 되죠. 근데 이렇게 자꾸 깨시는 분들은 잠자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부터 자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조금 자는 시간을 뒤로 좀 늦추시면 이 깨시는 시간이 좀 더 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난 잤다라고 생각되시면 안 주무셔도 되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유도제를 지금 드시고 네.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드셔도 괜찮고 잠자는 시간을 약간 뒤로 미뤄서 조금 늦게 주무셔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면 유도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임민숙 님이 불면증으로 수면 유도제를 주기적으로 복용하는데 혹시 내성이 생길까요? 하셨어요. 아니 그런 걱정보다는 네. 내가 왜 잠을 못 자는지를 빨리 찾으셔야죠. 그래서 그 원인이 확인이 되고 그걸 해결해낼 수 있으면 초절로 수면 유도제 안 드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먹으면서 아무것도 해결 안 하고 나는 수면 유도제를 계속 먹어야 될까요 말까요 이 생각만 하시면 해결 못 합니다. 원인을 찾아보시고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네. 내가 너무 안 움직이고 육체적인 활동이 적어서인지 햇볕을 너무 못 봐서인지 이걸 잘 찾아보시고 그거부터 해결을 해내시면 내성 생길 걱정보다는 빨리 아마 수면 유도제를 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918님은 샤워는 취침 얼마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네요. 네, 이 샤워는 따뜻한 물로 하느냐 찬물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네. 찬물로 하면 각성이 되잖아요. 그쵸. 번쩍 정신이 들죠. 그럼 참이 처음에 안 들겠죠. 그러니까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로 하시는 것은 한 30분 전에 하셔도 충분히 잠을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찬물 샤워는 좀 잠자기 전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네. 6595님 밤에 자지 않고 낮에 자는 것도 건강에 해롭나요? 갱년기 여성들도 청소년처럼 일찍 자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아니 뭐 편하신 시간에 주무시면 됩니다. 사실 밤에 못 잤으면 낮에 자는 게 당연한데 네. 낮에만 계속 주무시는 것은 사실 우리 하루 종일 내 몸이 느끼는 생체시계에 반대되는 거니까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고요. 갱년기 여성들 청소년처럼 일찍 자면 좋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항상 돼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건데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셔도 됩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오후 햇살과 함께 즐기면 좋을 음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아의 멜로우팝,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음악들 준비해 오셨을까요? 날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멜로우팝의 계절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제일 좀 상큼하고 봄 느낌이 나는 음악을 나눠 듣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청순 멜로우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 가수들이 부른 청순하고 맑은 노래들을 좀 모아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청순 컨셉의 여가수 걸그룹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머릿속에 몇몇 아티스트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네. 그중에서 90년대를 대표하는 청순 여가수를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역시 강수지 씨가 대표적이 아닐까. 네. 사실 지금까지도 방송활동 활발하게 하시지만 90년대 처음 데뷔했을 때 그 정말 상뜻하기 이를 데 없던 네.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뒤로 청순하다고 표현이 되는 특히 여성 가수들의 붐이 좀 많았습니다. 가요계에. 그래서 뭐 80년대로 좀 넘어가면 이지연 씨를 비롯해서 그때는 또 청순이 아니고 여고생 가수? 뭐 이런 수식어를 정말 많이 썼어요. 그냥 뭐 직업이 수식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안혜지 씨나 김보미 씨나 그런 고등학생들인 여성 가수들이 데뷔를 이어가기도 했었는데 강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좀 색다르게 이 청순한 가수의 문을 연 대표적인 여성 뭐 보컬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데뷔도 마침 딱 90년이었거든요. 이게 참 음악계가 신기한 게 그 10년 단위마다 뭔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것처럼 좀 전과는 다른 네. 아티스트들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90년 보랏빛 향기 라고 하는 그 데뷔곡으로 또 프로듀싱을 윤상 씨가 담당하면서 젊고 정말 잘하는 프로듀서 그리고 역시 젊고 너무나 신선한 보컬리스트의 만남으로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소녀소녀함이 그대로시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보기엔 이분은 거의 그 계열에서는 레전드잖아요. 네. 예, 전설의 클래스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아닐까. 근데 강수지 씨의 히트곡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중에 어떤 곡 들어볼까요? 제가 정말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우선은 청순 산뜻 뭐 이런 키워드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강수지 씨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두 번째 앨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첫 앨범이 보랏빛 향기로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키고 두 번째 앨범 타이틀이 흩어진 나날들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막 가슴이 애리는 발라드로 히트를 끌고 이제 후속곡인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시간 속의 향기가 정말 큰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이 곡도 이제 윤상 씨의 프로듀싱 그리고 또 강수지 씨가 작사를 해요. 네. 가사를 굉장히 잘 쓰는 것으로도 유명해서 이제 웬만한 강수지 씨의 히트곡은 다 강수지 씨가 직접 노랫말을 썼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노랫말에 좀 집중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또 색다른 감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듣고 얘기 이어가 볼게요.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노래를 들으니까 당시 그 강수지 씨의 청순하고 앳된 모습이 막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다음에 만나볼 분도 청순 여가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수지 씨의 가요계 안에서는 좀 직속 같은 이미지로 데뷔를 해서 뭐 라이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비교도 많이 됐고 그리고 외모부터 시작해서 뭐 히트곡 여러 가지로 같이 묶어서 얘기가 많이 됐었던 아티스트예요. 하수빈 씨를 준비했는데요. 이름부터가 수지
수빈 이게 좀 괜찮나 싶은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잖아요. 네. 처음에는 하수빈 씨 같은 경우에도 가명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본명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 유전자부터 이름의 운명까지도 정해져 있나? 이름을 그렇게 지면 청순해지는 게 아닐까. 저희 부모님부터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 정말 그 90년대 초반을 청순함으로 가요계를 물들었던 대표적인 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강수지 씨가 90년에 데뷔를 했고 하수빈 씨는 92년에 데뷔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리사 인 러브라고 하는 앨범 제목이었는데 그 리사라는 이름이 해외 꽤 유명 가수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해서 또 데뷔 당시에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이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토미 페이지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네. 국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 이렇게 솔로 가수, 남성 가수 가운데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하이틴 스타로서의 인기를 끈 거의 마지막 뭐 가수 정도가 아닐까 싶은 네.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과 이 하수빈 씨가 학창 시절에 이제 광고에서 처음 인연을 맺게 돼서 뭐 서로 이름도 지어주고 나중에 데뷔 앨범에 곡도 주는 어떻게 보면 80년대에는 좀 드물었던 해외 아티스트와 국내 아티스트의 어떤 교류 안에서 이 하수빈이라는 아티스트가 태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 앨범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미 페이지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외에 김형석 씨 이때는 아직 아기 작곡가이던 시절이겠죠. 김영석 씨나 뭐 예민 씨, 그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곡으로 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 등등이 참여를 해서 이제 하수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청순 가수의 데뷔를 도왔죠. 네. 그러면 오늘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에요? 네, 오늘 준비한 곡은 조금 전에 언급한 예민 씨가 작업을 한 곡인데요. 노노노노노. 라는 곡입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이 기억나요. 후렴구가 90년 초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진짜 좀 앞서갔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세련된 후크송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청순 가수에 대한 얘기하다 보면 자꾸 뭐 외향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수빈 씨도 너무 여린 그 모습에 생머리를 하고 이 노래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네. 노노노노노 부르던 모습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오늘 봄 날씨와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듣고 올게요.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듣고 왔습니다. 네. 강수지 씨는 저희가 TV에서 지금도 맞아요.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수빈 씨는 언젠가부터 좀 매스컴에서 뵙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매스미디어만 접하는 분들은 그때 이제 90년대 초에 이렇게 좀 확 인기를 끈 이후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 실제로 92년에 데뷔를 했는데 하수빈 씨 같은 경우에는 94년에 가요계를 떠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는 뭐 예능계에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차려서 뭐 후 그 배를 양성을 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 뭐 리조트 경영 같은 좀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네. 많이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뭐 개인 유튜브 채널 요즘 많이들 만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전부터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과 소통을 하는 뭐 그런 활동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두 곡 연달아 들으니까 90년대로 좀 돌아간 것 같은 글쎄 그런 말입니다. 느낌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들어볼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제가 이제 이 멜로팝을 하면서 우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굉장히 익숙한 곡들을 띄워드리는 때도 있지만 네. 약간 뭐 요즘 다시 떠오르는 옛 곡들이나 아니면 좀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법한 노래들을 가져올 때도 있잖아요. 네. 오늘 이 마지막 곡이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청순 가수 라인에서 회심의 한 곡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90년대 초입니다. 이 아티스트가 데뷔한 것도 90년에 빈들이라고 하는 앨범으로 데뷔를 했으니까 딱 이 강수지 씨와 하수빈 씨 활동 시기가 좀 겹치는데 아마 그때쯤 뭐 라디오나 TV를 많이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숙이라고 하는 가수고요. 네. 노래 가져온 곡은 외로운 날이라는 곡이거든요. 네. 이 곡도 제가 몇 주 전쯤에 말씀드렸던 그 나미 씨
이 노래 같은 곡처럼 요즘 이제 뭐 시티팝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의 옛 멜로팝을 찾는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좀 끌올이 된다고 해야 하나요? 좀 불려져서 네.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곡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뭐 추억도 좀 가져올 겸 그리고 이 노래도 혹시 잊은 분들에게는 다시 들어보실 만한 기회 만들어 드릴 겸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유숙이라는 가수는 네. 좀 생소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이 유숙 씨도 사실 활동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네. 90년에 데뷔를 해서 90년대 초반에 당시 가수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여가수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게 결혼을 하면 이제 금방 연예계를 은퇴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유숙 씨도 이제 그런 경우였습니다. 당시에 배우인 김규철 씨와 결혼을 하면서 가요계를 떠나게 돼서 아주 짧은 활동 기간만 가지고 있긴 했는데요. 근데 원래도 가수로 상당히 꿈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KBS 어린이 합창단 으로 활동을 하고 또 가수로 처음 가요계에 데뷔를 하게 된 게 89년에 열린 KBS 대학가요 축제라고 하는 이제 가요제가 있었는데 그곳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솔로 앨범을 90년에 내게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아쉽죠. 이런 아티스트들이 조금 더 활동을 했다면 네. 좋은 음악들 들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때 시대는 또 그랬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윤아의 멜로우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유숙의 외로운 날들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